뭐 단원 기초 개념 해가지고 뭐 나온 내용들은 섹션 1에서 단원 기초 개념에서 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냥 확률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서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요게 이제 고대 문제에서 요 확률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화하거나 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의 사건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의 수의 비율을 갖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그러지. 그러니 그것의 이론적인 어떤 계산의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용어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표본 공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 전체 N개 중에서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 확률적 정의는 크게 이제 세 종류로 기본적으로 나눠요. 기본적인 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근원 사건들을 다 헤아릴 수 있을 때야. 유한계의 근원 사건들을 두고서.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좀 파생된 개념들로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종류들로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 구체화시켜서 나눠본다고 한다면 고등교과 과정에 다루는 확률적 개념으로는. 그 구성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주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놈. 용어는 별거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놈이 가져야 되는 전제의 조건을 한번 봐봐. 전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각 근원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때야 된다?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즉 만일 주사위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우리가 한 면이 나타날 확률을 우리가 보통 6분의 1로 계산하고서 하잖아. 그치? 응? 각 면마다 6분의 1씩의 동등한 발현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우리가 짝수번이 나올 확률, 뭐 홀수번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전체 6개 중에서 짝수가 3개니까 6개 중에 3개에서 6분의 3 이렇게 하게 되지? 그치? 여기서 만일 주사위가 조금이라도 모양이 흐트러져서 각 면의 확률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발현 가능성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사위에 어떤 특정 눈금이 나타날 확률에 있어서 그것을 표본 공간 S에서의 전체 근원 사건이 6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자, 육면체는 똑같아. 근데 모양이 약간 달라서 각 면마다 나타날 확률이 달라요. 알겠지? 가능성이 좀씩 달라.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여하튼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고 할 때, 이런 주사위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저 6가지, n분의 r에서 분모에 있는 저 6가지는 변해 안 변해? 여기서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6가지를 저 분모에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념상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갖다 하다 보면 문제들이 그렇잖아. 약간 혹해가지고 헷갈리게 문제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아예 이거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분수식과 같은 n이라고 하는 이 근원 사건의 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주사위는. 그 주사위 자체가. 자, 여기에서 이 n개는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때야 된다? 같다는 전제하에서만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미 주사위의 각 면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서로 다르게 돼 있죠, 지금.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면의 개수 자체를 확률의 모집단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육면체니까는 전체 사건의 개수 6개 되겠지.
쓰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야. 망하는 거야. 아예 그걸 종류 자체를 갖다가 종류 자체를 항상 모집단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거야. 전에 이제 1차 수업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고대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주머니 속에 총 6개의 구슬이 들어있다. 4개. 주머니 속에 4개의 구슬이 들어있고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2개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4개의 구슬을 임의로 뽑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나오는 순서대로 구슬을 꿰어요. 염주를 만든 거야. 목걸이 염주를 만든 거야. 이때 만들어지는 염주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염주의 종류는 흰색, 검은색이 엇갈려 있는 염주와 흰색, 검은색이 나란히 있는 염주 딱 2종류밖에 안 나오지 종류는. 왜냐면 끝을 연결해 버리니까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꿰서 염주를 만들었었을 때 A형 염주를 흰색과 검은색이 서로 엇갈려 있는 이런 형태의 염주라고 하고 이걸 A형 염주라고 하자. A형 염주가 만들어질 확률은 흰색과 검은색이 이웃해서 만들어지는 염주, 딱 염주의 종류가 2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A형 염주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전체 근원 사건의 수 2가지에서 1가지이므로 2분의 1이다. 확률 2분의 1이다. A형 염주가 나올 확률이. 자, 이와 같이 해서 철수가 확률을 제시했다. A형 염주가 나올 확률을. 자, 이 설명에 있어서, 철수의 설명에 있어서, 철수의 설명과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점을 밝히고 올바른 확률을 제시하시오. 이게 문제였었어.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개념이야. 알겠지? 첫 번째로 일단 철수한테 풀게 만든 게 문제지. 그치? 철수는 항상 사고 치잖아. 두 번째는 실제로 이걸 2분의 1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2라는 수 자체가 2와 1이라고 하는 사건의 수. 그치? 이것 자체 각각이 다 모여야 돼. 근원 사건이어야 돼. 근원 사건들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현 가능성이 어때야 된다? 모두 동일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염주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자. 뽑는 순서대로. 흰색, 검은색이 만들어 흰색, 검은색이 엇갈려서 나오는 경우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뽑았을 때와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으로 뽑았을 때 2가지가 있죠. 순서를 다 따진다면. 그치? 지금 두 번째의 경우에는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이와 같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나와서 뽑아서 나오는 모든 가지수를 따져보게 되면 총 4가지가 되지. 즉, 염주를 뽑아내는 순서의 종류는 총 6가지에서 그 중에서 실제로 A형인 염주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B형 염주가 되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게 돼. 따라서 염주의 종류를 근원 사건으로 해서 개수 2라고 2가지 종류다라고 해서 분모에 2를 써서 사건의 A형의 사건을 갖다가 그 중에 1가지라고 하는 이 확률적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겠다? 그쵸, 이건 확률에 뭐에 입에되는 거야?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쵸, 확률의 정의에 입에되는 겁니다. 확률의 정의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 자체에 입에되는 거야. 우리도 교과서에서 확률을 배울 때 이걸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외워야지. 그치? 이거는 외우는데,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단 말이야. 교과상의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수학적 어떤 문제나 정의, 정리, 뭐 공리 뭐 이런 것들은 다 뭘 달고 있냐면 어떤 특정 조건들을 달고서 있어요. 그 조건에 정확한 이해들이 있어야 논술 문제를 갖다가 잘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일반적인 수학적 문제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든지 응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확장이라든지 확장의 형태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고민할 때 항상 그 조건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로 하게 돼. 단순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개 엮여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면은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상당히 학생들이 이제 곤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 특히 이런 개념적 부분에 바닥을 갖다 긁어내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응?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기본 예제 문제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제 사용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이제 계산형에 가까운 문제들을 사용하게 될 거야. 실전에서 이제 계산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어. 알겠지? 확률의 정의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확률적 계산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에 관한 문제들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요소로서 이런 정도의 개념과 이런 부분의 질문들에 있어서 어디에 핵심을 맞춰야 된다는 것, 개념의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가, 문제의 조건이, 이런 걸 항상 검토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 기본 개념을 볼 때는.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근데 마우스가 왜 언제부터 됐지? 아까는 안 됐었는데? 쓰다 보니까 되고 있네. 아이씨, 마우스 패드가 있어야지. 부지런히 뭐 하더니 되긴 되네. 자, 이제 기본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이제 4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바로 문제요. 이게 이제 정의에 관한 것들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상으로 이제 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계산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에요. 계산형 문항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산형 문항들 속에 사용되는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확률적인 어떤 정의에 의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분히 이제 확률 문제가 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논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논리적인 어떤 구성 요소의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다룰 때는.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학자 스티브 장은 오류가 있는 수학 문제를 판별해내는 전문가이다. 그렇지만 100% 구별해내지는 못한다. 스티브 장이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없는 문제라고 판단할 확률이 5판이지. 그치? 5판할 확률이 P1. 오류가 없는 문제를 오류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할 확률이 P2이다. 여하튼지 5판의 종류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잘못 판단하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주고 그 각각의 두 가지 5판의 종류들을 갖다가 P1과 P2. 보통 문제들은 제대로 판단할 확률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확률,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문제의 복잡성을 만들기 위해서 5판하는 경우도 어떤 식으로 5판하게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준 거야. 이거는 결국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시계 구조가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시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런 5판의 종류들을 이제 구별해서 주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제 경우의 수들을 나누어서 다뤄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고서 있는 겁니다. 자, 스티브 장에게 오류가 있는 문제 2개와 오류가 없는 문제 3개를 제시했다. 기본적인 조건이죠.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전제야. 알겠지?
자, 이때 스티브 장이 제시된 5개의 문제를 오류가 있는 문제 3개, 오류가 없는 문제 2개로 판단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원래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는 오류가 있는 문제가 2개였었는데 오류가 있는 문제를 3개로 판단하고 오류가 없는 문제 3개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 문제를 2개라고 잘못 판단하게 돼.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계산해봐라. 일단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확률 문제에서는 좀 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응? 흔한 문제이지만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지, 이런 문제들이. 그치? 뭘 따져봐야 돼? 그치. 어떤 문제, 오류가 있는 문제 2개, 오류가 없는 문제 3개에서 도대체 어떻게 오류가 있는 문제가 3개가 되고 오류가 없는 문제 2개가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가? 종류를 다 따져야 돼요, 이거는. 종류를 다. 자, 그러면 오류가 있는 문제 3개와 오류가 있는 문제 3개와 오류가 없는 문제 2개로 판단한다는 것은 최초의 오류가 있는 문제 2개에서 2개를 다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오류가 있는 문제 2개를 그대로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오류가 없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오류가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걸 왜 따져야 되냐면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오류가 있는 걸 없는 걸로 판단하는 확률과 오류가 없는 걸 있는 걸로 판단하는 오판, 이것이 지금 확률이 P1과 P2로 다르지? 문제의 조건에서. 그치? 그래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 오류가 벌어지는지를 세분화시켜서 분석해서 P1, P2로 갖다가 따로따로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판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해야 돼.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일부러 문항의 수를 많이 안 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2개를 갖다가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류가 없는 문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오류가 있는 문제로 판단할 확률.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문제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오류가 있다라고 제대로 찍고 오류가 있는 한 문제를 오류가 없다라고 오판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문제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오류가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 그치?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오류가 있는 문제의 개수를 갖다 하나씩 늘려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은 어떤 게 있겠어? 오류가 있는 문제 2문제를 다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문제에서 하나만을 정확하게 맞히는 경우. 2개는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지.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없어. 그치? 총 3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나눠봐야 돼. 일단 첫 번째 경우로 한번 계산을 간단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류가 있는 2개의 문제는 그대로 다 제대로 판단하고, 확률 P1이죠. 오류가 있는 문제 2개는 그대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오류가 없는 3개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의 확률은? 자, 요 3가지 사건을 갖다가 A1, A2, A3라고 하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쓰거나 설명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확률적 문제들은 일단 사건의 기호화부터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야. 왜냐면 확률적 사건들은 그것을 서술적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참 강하거든. 용어 하나도. 무슨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달아놓기 때문에 그걸 답안에 우리는 답안을 써야 되잖아. 그치? 찍는 게 아니라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의 요소가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나요. 그 사건의 요소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 속에 나타나. 답안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답안 쓰다 보면 계속 그것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뭐 헷갈리거나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수식으로 쓰기가 불편하지, 그런 경우에는. 그치? 수학적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호화를 시켜놓는 거에 좀 기본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라도 혹은 정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두시고, 사건의 종류와 기호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답안 작성을 위해서 한번 정리하는 데 신경을 써두시고요. 자, 먼저 오류가 있는 두 문제로 사건 A는 A1은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두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는, 자, 이 사건에 대한 확률만 지금 한번 연습으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각각의 사건들은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류가 있는 두 문제를 완전히 오류가 없다라고 둘 다 오판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세 문제를 오류가 있는 문제 세 문제로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까지 총 세 가지의 경우밖에 없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야 돼. 자, 그 중에서 이제 A1에 해당하는 요소들만 한번 계산해 보자. 첫 번째 거 A1에 관한 것만 직접 한번 계산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확률 PA1. 목적은 이래.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확률은 PA1 플러스 PA2 플러스 PA3 계산하자. 이게 목적이 되겠지. 각 세 가지 사건들의 합이죠, 이거는. 합이야. 왜냐면 각각의 사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 없어? A1, A2, A3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지? 그치? 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 사건이 발현되면 다른 사건은 발현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 각각의 확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품의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자, 각각의 이제 뭘 달아줘야 돼? 각각의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므로. 그치? 우리가 원하는 A 사건, A1 사건, A2 사건, A3 사건의 합사건이지. 합사건의 확률인데 그 각각의 배반 사건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로 합하면 된다. 수학적 처리에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답안상에서는 그 중에서 PA1부터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지금 계산 확률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자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지. 그래, 안 그래? 문제 조건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제 잡아나오고 분석하는 게 연습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요,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문제에서 P1, P2 주어졌잖아. 그치? 오류가 나타날 각각의 어떤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는 걸로, 없는데 있는 걸로 판단하는 확률, 오판할 확률, P1, P2를 가르쳤는데, 이때 습관적으로 따라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사건의 확률. 봐봐. 여기서 우리가 A1이라는 사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 오판된 것만 따져서는 곤란해. 나머지 두 개는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확률상으로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확률로 고려해야 돼. 근데 이걸 확률로 고려할 때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게 뭐야? 오류가 있는 문제지. 그러면 오류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건의 확률도 우리는 써야 된단 말이야. 5개의 사건들이 곱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치? 그래서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오류가 있는 문제를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거는. 이게 전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치? 오류가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생각하면. 따라서 이 경우의 확률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돼 있어? 그쵸? 1-P1이 되겠죠. 오류가 있는 문제를 없다라고 오판하는 것에, 그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응? 그리고 두 사건을 합치면 뭐가 되게 돼? 그쵸? 전체 사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뭘 해줘야 돼? 확률상으로 고려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야.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잘못된 판단에 관한 정보를 줬지만은 그걸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사건들을 가능한 한 모든 사건들의 확률들을 일단은 다 써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적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속 조합해내야 돼. 문제에 맞도록. 조건에 맞도록. 구조에 맞도록. 그게 안 되니까는 지금 멈칫멈칫 하는 거란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가서 이 확률을 갖다가 써야 되는지. 각 사건들에 대해서. 네. 자, 계산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이 계산이 끝나신 분들은 계산의 정의가 맞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각각 일단은 여기에서의 설명도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의 전체 합이다. 그치?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것은 각각의 확률들의 합이지, 거기에 반드시 이와 같은 어떤 근거를 들어줘야 돼. 이거 역시도 수학적 처리를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답안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알겠죠? 이것과 이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때도 있지. 종류에 따라서. 그치? 만일 이것들의 어떤 교사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원하는 전체 사건의 합은 그 각각의 사건들의 합과는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확률에서는. 확률은 일종의 뭘 다루는 거야? 집합론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야. 어떤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합적 표현의 확률적 표현 자체가 저는 수학적 어떤 집합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합의 합성,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개념들이 확률 계산하다 보면 종종 들어가야 되고 그것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쓰다 보면은 헷갈려. 알겠지?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사건 그냥 더하면 되겠지 라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생각지 못했던 교사건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확률 문제를 배울 때 여러 사건들이 나열될 때 그것들이 상호간의 배반 사건인가 혹은 어떤 교사건의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가장 기본으로 해서 교과 영역을 나눠서 배운단 말이야. 그렇잖아. 응? 첫 번째의 경우 A1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A1의 경우는 1-P1 그치? 1-P1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오류가 있는 걸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P1이었잖아. 그래서 1-P1 이 사건이 몇 개?
그치? 두 개가 일어나, 이제. 그치? 그 다음에 P2의 1 마이너스 P2. 오류가 없는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P2라고 그랬지? 자, 요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오류가 없는데 있다라고 오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거 역시 뭐야?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그치? 이런 사건이 몇 개 포함되어 있어, 이제? 2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이 P2에 해당하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그치?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총 선택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요 P2에 대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 3개 중에서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저것도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3 컨비네이션 1에 P2의 1 마이너스 P2의 제곱. N 컨비네이션 R에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N 컨비네이션 R에 P2의 N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P1 마이너스 P2의 R. 제곱 같은 이런 형태의 구조로 지금 쓴 거야. 알겠지? 여러 사건들의 종류들에 대한 그 경우의 수들을. 자, A2의 경우나 A3의 경우 같은 식으로 맞춰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런 관계의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물론 이것에 대한 계산, 이러한 식에 대한 계산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식은 꼭 이렇게만 안 쓰여도 돼. 알겠지? 꼭 이렇게 쓰여지진 않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서술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라고 한번 드리는 거야. 알겠지? 계산의 결과가 왔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식의 내용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답안은 다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확률에서요, 한 영역에서 배운 어떤 특정 확률을 다루는 데 있어 꼭 그 영역에서 교과상인 그 영역에서 딱 다른 거 그것만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알겠죠? 조건부 확률도요. 조건부 확률 식으로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은 조건부 확률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확률이라고 하는 그건 애초에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이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의 연계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자기가. 기하 문제 풀 때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처럼 확률상에서의 식들도 사실 여러 가지 설명과 접근법들이 있단 말이야. 교과에서는 영역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이런 종류의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각각의 조건들을 달고 나타날 때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저런 사건들 있죠? 그치? 5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과 여사건들에 대한 확률적 곱으로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런 걸 한번 들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 이게는 2개 중에 하나지. 그치? 즉, 오류가 있는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치?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선택되어서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세 문제에 대한, 2개 세 문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을, 오류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 2가지와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것을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한 가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런 조합들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구성돼서 이것들은 식이 나와. 그러니까 확률 문제는요, 계산은 기계적이야. 여러분들 교과상의 요령만 가지면 돼, 그거는. 실제로, 정말로 확률적 계산에서는요, 교과 이상의 계산식이 나오진 않아. 계산식이. 하나하나의 계산 부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논술 문제에서는. 아까 전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다든지, 자, 마지막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각각의 확률들, 그치? 최초의 3개, 뒤에 3개를 갖다가 다 오판하는 경우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점이에요. 뭐 굳이 이것까지 쓰지 않아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 앞에 거 그냥 쓴 거에서 결국 끝나는 거거든? 거기서 컨비네이션 풀어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컨비네이션 풀어서, 응? 그래서 공약수 앞으로 빼내고, P2라는 이제 공약수를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빼내고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뭐 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다 따로 보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잘 이해해 두시고,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실전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앞에 지금 기본 예제 1번 문제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는 게 있으면, 수학적 확률의 개념에 관한 문제와 뭐 교재 프린트에는 없지만 아까 염주 문제 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 개념에 관한 이해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응용에 관한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 예제에서 보고서 있어. 예. 정육면체 강면이 나올 확률이 다를 때요. 어디에? 정육면체에서 강면이 나올 확률이 다를 때, 만약에 한 면이 나올 확률이 다른 면하고 한 면이 나올 확률이 다른 것보다 한 뭐 3배 정도 높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분모에 6이라는 숫자를 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얘를 그냥 정육면체라고 안 보고 그냥 다른 문제로 환원해가지고 5개 숫자는 1, 2, 3, 4, 5는 그냥 똑같은 경우로 놓고 6이라는 숫자는 3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나타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걔가 2배가 더 크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한 7면체 정도로 생각하자는 얘기지. 예, 7면체를 생각해서 분모를 7로 놓고 6이 나올 확률을 2배로 쳐서 계산하자. 그렇게 하는 건 돼요. 그거는 이제 식의 변형이지. 그러니까 정의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면이 나타나는 종류 자체를 분모에다 쓸 수 없다는 거야. 즉 분모에다 6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즉 면의 종류 자체를 어디에다 쓸 수 없다? 확률적으로 종류의 모든 근원 사건의 종류 6가지에 쓸 수 없다. 모든 근원 사건 n에다가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7면체 상황에서 근원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자네가 7면체의 사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6면체에서 하나가 6.6개짜리 찍힌 놈, 응? 그 놈이 다른 면들보다 나타날 발현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큰 이상한 주사위라 하자. 응?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이걸 갖다가 정칠면체와 같은, 정칠면체가 있나? 없는데 여하튼 7면체로서 각 면이 나타날 확률이 모두 일정한 똑같은 그러한 주사위를 가상으로 생각해서 7개 중에서 뭐 6이 나타날 확률 혹은 짝수가 나타날 확률을 갖다가 뭐 7개 중에서 몇 개로 봐야 4개로 보자. 응? 6이 2개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어떠냐. 계산 되죠, 이렇게 하면. 그치? 근데 문제 삼는 건 뭐냐면 확률적 정의에서 보게 되면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주사위의 종류로 봤어. 주사위 면의 종류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예 안 본 거야. 분모에 7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란 지금과 같이 7로 바꿔놓은 거는 뭘 맞추기 위해서? 근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전제의 조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각각 하나하나는 어때? 하나하나 가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다 의미가 같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렇게 만들어놔야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는 가능한데 애초에 물었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문제를 바꿔놔서 문제를 그렇게 근원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지 애초에 주사위 면의 종류가 지금 분모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7이라고 하는 거는. 면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 실제로는 6가지밖에 없는 거야. 6분의 뭐 하는 것을 쓸 수 없다. 각각의 사건들이 확률적으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 그런 사건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달라도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다 같게 만들면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특별한 조건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야 되나? 굉장히 아주 선명한 경우에, 알겠지? 굉장히 그 모집단의 근원 사건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모든 사건들이 다 확률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란 말이야.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들이야.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별로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자연의 근간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적 조건으로 자연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확률 역시도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 함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근원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현대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저런 식의 이제 수학적 정의. 이건 좀 오바인 얘기고, 여하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상에서 확률적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워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거고, 기본적으로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번외의 얘기니까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자, 그러면, 얘는 왜 계속 여기 떠 있냐? 뭘 잘못했길래? 노턴 보호 기능이 손실되었으며 제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게. 얘는 또 뭘 연락을 해? 친한가? 야, 시만텍이란 거 아는 사람 있냐? 누구 친구야? 자, 이번엔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잠깐 보세요.